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면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니까 무슨 가족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가족 같습니다. 네. 야, 저 여기 썩은 개그를 또 시작부터 날리네. 썩은 개그입니다. 썩은 개그예요. 예. 자, 그래요. 우리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치평론가인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최민희 작가로. 작가, 최민희 작가님. 최민희 작가님. 자, 저서의 이름. 제목.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팔렸어요? 4세 찍었어요. 네, 찍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그 구등하는 데가 어딘지 알았어. 그 광화문 교보가 아니라 합정 교보더만요. 네. 맞죠? 제가 합정 교보에 갔다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권 더 샀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총선 이후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총선 이전에도 한동안 안 나왔죠. 오랜만에 그렇군요. 정말 오랜만에 선거하느라 나왔어요. 바빠서.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네. 청주 상당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정의당의 두 분. 그렇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우리 양번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이신, 네. 네. 모셔서 민주당 출신이잖아, 김성애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정의당이랑 갈라지면 저는 민주당 편에 딱 붙어서. 근데 거기서 빡빡 지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블랙리스트.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식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광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드세요. 오늘 푸주간 명가 곱창 4종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올게 왔습니다. 자, 곱창 좋아하시는 드세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정도 퀄리티를 이 정도 푸짐함에 이 가격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고 단언합니다. 푸주간 명가는 양질의 상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준비했습니다. 500g, 1kg. 칭찬 일색인 구매 후기를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주간 명가의 곱창 4종은 일단 신선합니다. 인증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입니다. 네, 안심하고 드셔도 좋아요. 포장 또한 완벽합니다. 냉동 진공 포장된 상품을 알루미늄 크라프트 봉투에 담아서 다시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배송합니다. 변질 우려 하다가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리고 정말 편리합니다. 푸주간 명가의 곱창은 신선한 재료를 진짜 맛있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키위로 숙성했습니다. 손질 및 양념이 모두 완료된 상품입니다. 상품이 배송되면 해동 후 바로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고소한 곱이 가득해서 구이로도 좋고 전골로도 좋고 소곱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지방이 일품인 소대창, 쫄깃함의 끝판왕 소막창, 대구를 대표하는 맛 돼지 막창까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각 1kg씩 맛보셔도 좋겠어요. 자, 오늘 광고용 시식은 소곱창과 돼지 막창이 되겠습니다. 자, 소곱창 500g 26,000원입니다. 1kg은 36,800원. 이 가격에 이거 곱창 먹으려면 10만 원 나와요. 그렇습니다. 3시간이면. 예. 자, 소대창 500g 15,900원, 1kg은 29,800원. 소막창 500g 14,600원, 1kg은 26,300원. 돼지 막창 500g 11,100원, 1kg 19,800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만족할 수 있는 맛입니다. 게다가 밖에서 사 먹을 경우 이런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가격 역시 3배에서 4배 이상 비싸집니다. 야, 맛과 드세요. 품질 가격까지 모두 잡은 푸주간 명가의 곱창 이게 4종. 소곱창, 이게 돼지 김용민닷컴에서 이거 돼지 압도적 막창.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돼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다정한 특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압도적 최저가지만 더욱 할인된 다정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가장 저렴할 때 필요한 상품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거 살래요. 네, 그래요. 뭐 살 제가 거냐면 사실은 말이죠. 야, 진짜 맛있다. 이 침을 벌써 곱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지금 돼지 막창은
돼지막창 저희 가족들이 좋아해서 동네에서 돼지막창 사 먹는데 200g에 19,800원짜리 포장해서 먹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500g에 11,1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게 치약 맛이 나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먹는데 쿰쿰한 게 전혀 없고 입안이 화해질 정도로 어쩜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지? 냄새도 전혀 세상에. 없네. 제가 곱창은 이거보다 맛있는 곱창을 살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돼지막창은 모든 그 상업 가게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맛있네. 맞아요. 아, 이건 뭐 이거는 이길 자가 없네. 이거 키위로 숙성했다잖아요. 아, 그래요? 키위로. 아, 그래서 부드러운 건가요? 그렇구나. 돼지막창 한번 먹어보자 어디. 사실 이렇게 양념이 다 돼 있는 걸 주는 거죠? 이게 돼 있는 거죠, 양념? 그냥 그대로 구워서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냥 드시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저는- 진짜 맛있네. 와. 저는 소곱창 500g, 소대창 500g, 소막창 500g. 지금 아니다. 시리로 지금 음성 다시 주문하시는 건가요? 소곱창 1kg, 소대창 1kg, 소막창 1kg 주문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로 해야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결제할 때 꼭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편의점 가서 그 소주 안주로 집에서 가끔 이거 대창 많이 사다 먹거든요. 아실 거예요. 네. 진짜 손바닥만큼 들어있어요. 돼지왕 네, 5,700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500g에 지금 26,600원이면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이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의원님 좀 드십시오. 아, 예. 많이 아유, 드십시오. 의원님 당황하신 것 같아. 내가 의원님 오늘 아직 현역이죠? 오늘 예, 집에 아직은 들어갔더니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남았어요. 그 전에 광고했던 족발 있잖아요, 족발. 네. 그게 집에 있더라고. 착한 족발. 우리 저 아내가 제 아내가 이 광고하는 걸 보고서 먹고 싶어서 샀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네네. 김성애 너무 허위 과장 광고한다. 콕 집어서 김성애 너무 허위 과장 광고한다. 네. 김영민 PD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녹여, 출연료를 더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씩 녹여가지고 네. 네. 막걸리에다가 집에서 아 예. 야, 진짜 많네요. 진짜 맛있네. 누군가를 씹고 싶어지는 맛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누군가를 씹어주시기 위해. 아유, 고소하다. 아니, 진짜 이거. 곱에서 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곱잼.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소곱창은 굉장히 질겨요, 비싼 다른-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비싸고 엄청 다른 데서 고급지지. 먹으면 좀 질깁니다. 굉장히 비싼 음식이고 요건 그런데, 보들보들하네. 예. 소곱창집은 언제나 사람이 많아. 맞아요. 네, 소곱창집에 소곱창이 안 되는 집이 별로 없어요. 많지도 맞아요, 않지만 가게가. 근데 이건 집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소주 한 잔에 먹으면 싸다, 딱 좋겠다 정말. 이 정도 고점이다. 돼지국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 나요, 원래. 곱창 장난 먹어요. 이런 정도로 냄새가 안 날 것 같으면 이건 집에서 하다 곱창 전골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네. 아니, 이거 그냥 여기서 구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굽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의원님 양념 한 거 없이. 여기는 네.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하려 그러면 토론이 잘 안 돼요. 네. 먹어야 돼요. 그래. 아, 좀 진즉 좀 불러주지. 왜 그래?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는 거 믿죠? 모둠회 이런 거 나올 때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런 날 게스트로 모실게. 예전에 산지 직송 모둠회 이런 거 우리가 광고했거든. 맞아요. 저희 뭐 참치회도 먹고 그랬어요. 참치회. 예. 먼저 저 북한에서 동해안에 미사일 쏠 때 동해안 회 저기 특집 해갖고 예. 우리 의원님도 모시고 동해안 회도 좀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좋죠. 미사일 쏘길 바라는. 아니,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해안에서 왜 저 남북 충돌이 많았잖아요. 꽃게잡이. 그게 전부 꽃게 때문이에요. 꽃게 성어기에만 충돌이 일어났어요, 역대로.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 왜 동해가 말썽이었잖아요. 네. 뭐 NLL을 북한 배가 막 넘어오고 뭐 일본에 뭐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하고 뭐 레이더 쌌네 말해. 그 왜냐하면은 이번에 동해 NLL의 오징어 어장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수온 19도에서 산다고. 맞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위로. 딱 예. 거기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바꿔놓잖아. 그래서 그 서해와 동해는 꽃게와 오징어의 전쟁이에요. 그걸 인간들의 대리 전쟁을 한 거지. 실제 알고 보면은 맛있잖아요. 오징어가 또 요즘 귀하잖아요, 요즘 또. 예. 아직도 귀해요. 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먹어도. 얼마나 예. 그리로 어선이 몰려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제 정세를 바꿨죠, 그게.
그런 영향이 또 있었군요. 아니 근데 제품을 참 잘 가져와요 보면은. 좋은 제품을 잘 가져와. 이거 누가 이렇게 매니저님이 우리 MD들이 아주 대단한 뭐 거야, 진짜 이거. 악착 같은 분들이에요. 아 진짜. 시식을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 먹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뭐 특별히 저희 것만 따로 갖고 와서 이걸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그냥 판매하는 거 그냥 뜯어가지고 저희도 먹는 거거든요. 네. 예. 김용민 TV에서 판매되는 거는 진짜 요리를 뭐 안 하셔도 될 만큼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는 그럼 1인 가구를 위한 네. 맞춤형 요리. 아니 그 착한 족발 네, 그게 집에 이제 아직 냉동실에 잔뜩 있는데 그게 좋은 게 하나 뜯으면 딱 저녁에 맞아요. 혼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하나 먹기 딱 좋아. 딱 고양이죠. 이게 뜯었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남기잖아. 그래서 그 포장 단위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맞습니다. 1인 가구에 아주 그냥 잘 들어맞는 제품들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박원석 의원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그러게요. 김종대 의원님 저 청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네, 낙선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아니 뭐 아직 현직 의원이시잖아.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 정의당 전체적인 또 성적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저를 포함해서 네. 이번에 초선들이 전원 낙선했어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 한 분이 이제 사선 의원, 그렇죠. 네. 진보 최초입니다. 네, 진보 최초예요. 최초로 이제 사선 의원으로 생존을 하셨고, 그래서 의원은 비례대표 포함해서 6명. 여섯 명. 20대와 똑같습니다. 21대하고 똑같고. 네. 그래서 뭐 A시당 쪽 교섭단체가 되자 꿈은 좀 이렇게 크게 꿨는데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은 패배했으나 진보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우리 6명의 작은 정당입니다만은 오히려 진보가 활동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그 공간이 열렸어요. 그런 면에서 진보 정당, 정의당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진보 자체는 크게 도약하고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의당의 존재가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록 이번에 뭐 아쉽지만은 앞으로 어떤 거대한 소수가 되자. 많이 좋아진 이렇게 확장된 공간에서 우리가 의석수자 약간 소수지만 거대한 소수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게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희망의 불씨 정도는 살려주셨다. 근데 가장 아쉬운 건 제가 패배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표가 쭉쭉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박원석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고전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은 저는 첫 번째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참 좋았던 것은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두루두루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 큰 어떤 그 계기였어요. 소득이었다. 그거 하나는 큰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요. 많은 걸 이게 이제 배우셨겠네요, 그러면. 예. 선거 시기나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언론이라든지 각 정당에서 보면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게 거시기한 거예요. 유력한 후보, 유력한 당선자, 뭐 주목받는 당선자. 네. 그래갖고 진짜 1등만 좋아하는 거시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강희용 위원장 동작을 해. 사실 강희용 위원장이 나가도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와서. 그 나경원 지역구에? 나경원이 국민 밉상이더라. 그래서 그 지역구에 누구를 넣어도 이기더라. 그러니까 강희용 위원장이 그 인터뷰를 보고 더 속이 뒤집어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찍어서 이제 위로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국민들은 그런 분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특히 박원석 의원님 19대 때 저랑 의정활동하고 지금 우리 이제 8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네, 이미 4년 쉬었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이 지역구를 계속 다니시면 이제 도 닦는 거거든요. 도 이제 시작이군요. 뭐 공감이 갑니다. 사실 그게 선거 운동 중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거리에서 차량 들어오면 인사하잖아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맞아요. 예.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거 1시간만 하면 종아리 땡기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1000배를 드리는 거다. 저 사거리를 봐.
그냥 자동차가 오는 게 막 부처님들이 떼거지로 오는 걸로 보여요. 구름 타고 그러면 인상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정성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사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1000배를 해서 이루어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 찍어줘도 좋아. 근데 저 앞에서 부처님들 떼거지로 오는 거 봐. 이러면 1000배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걔가 돈 닦는 건데 바뀌더라니까, 그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준 거지 떨어졌다고. 나 참.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등원 5월 30일 날. 5월 30일 날. 그래서 5월 30일이 되면 저는 이제 전전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기가 전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전이라 그런 그래. 것까지 이전 의원, 전 의원, 전 이전 의원, 이전 의원, 의원. 삼전 의원. 삼전 의원. 앞으로 우리끼리 그렇게 구분하자. 전 의원, 이전 의원. 근데 이번 선거는 그 통상 총선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코로나19라는 그렇죠. 그 전에 없었던 감염병 확산 대면할 수가 없는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면할 수 대면 선거 운동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선거 운동 초반부였잖아요. 그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확 퍼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들어갔던 게 그게 2월 초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지역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구가 그 인구도 인구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지하철역만 9개가 있습니다. 한 지역구 내에 수도권에 엄청나네요. 지하철역이 9개 있는 지역구는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뭐 3호선, 경의중앙선 막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상가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도어 투 도어로. 네. 보통 이제 아침 인사하고 나면은 한 뭐 밥 먹고 이러면 10시쯤 되잖아요. 네네. 출근 인사하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약간 휴식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점심 시간 딱 끝날 무렵부터 오후 내내 이제 상가 방문을 하는데 근데 상가 방문을 딱 멈췄어요. 그 대구에서 31번째 아이고, 그러네. 환자가 나온 이후에 그렇지. 이게 가뜩이나 이 장사도 안 됐고 또 이게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데 선거 운동하러 가면은 이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클 것 같아요. 불정계. 예, 좋아하지 않죠. 그게 예. 이제 뭐한 달도 훨씬 넘게 갔죠. 그래서 네.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서야 이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로 이제 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은 그때도 가기가 좀 어려웠고 이제 아파트 주변 상가 이런 데가 이제 구전의 진원지니까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그 선거 운동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던 게 하나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특히 이제 작은 정당이고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노출도 돼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게 뭐 그 정부의 혹은 뭐 여당의 그런 어떤 그 정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의제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확산되니까 안전을 선호하는 이 분위기가 안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재단 기본소득 논의 같은 게 확 커지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의제였는데 정의당이 이제 주도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고 이슈 자체가 이 야당이 주도적일 수가 없어요.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는 거고 돈을 줘도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어쨌든 정부의 대책으로 다 수렴되는 물론 이제 유의미한 저희가 기여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이걸 주장을 했고 또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적 통제를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안 마스크 잡혔었죠. 판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오부제가 정착이 되면서 그것도 많이 안정이 됐고 그러나 이제 선거운동 굉장히 힘들었죠. 뭘 얘기해도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이미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 코로나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적인 이슈들, 지역에 보면은 지역 현안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굉장히 큰 민원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선거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 선거도 많이 좀 늘어나고. 아니, 그 정치 부심 계속 나오시지 그랬어요, 차라리. 그래도 그랬어. 할 일도 없는데. 아니 정치 부심 안 나오기 잘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부심은 이게 보는 분들의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이제 민주당으로 갈표를 약간 가져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별 효과가 없고 그 지금 온라인 그런 선거가 말씀을 하세요. 또. 온라인 선거가 아무리 대세가 된다 그래도 선거는 오프예요.
대면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수해야 돼. 악수. 맞아. 근데 이번에 이제 악수가 없는 선거 악수를 있잖아요. 못했죠. 맞아요. 악수가 없는 선거였고 악수 못했고. 심지어는 이제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 선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조리용 마스크, 플라스틱으로 아크릴로 여기만 그렇지. 얼굴 그건 딱 그래도 드러나는. 얼굴이 보이잖아. 네. 근데 뭐 그거를 쓰거나 나중에 이제 유세차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유세차에서는 어쨌든 나 혼자 있으니까 내지는 뭐 선거운동은 한 명 정도 타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벗고 또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선거 환경이 매우 어려웠고요.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9.67%를 얻었어요. 이번에 정당 득표를. 그러니까 애초 목표에 비해서는 한참 먼 결과치지만 실제 선거 막판에 위기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뭐 3% 많이 빠졌었죠. 특히 이제 이 비례정당 논란이 나오면서 선거 막 시작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차 투표도 최소화 됐잖아요.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까지 생기고 이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21대 국회에도 정의당 같은 정당이 일정한 의석을 가지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특히 이제 뭐 진보적인 의제나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국민들의 투표로 9.67%를 얻었고 그래서 저는 선거평가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럼요. 예. 자칫하면 이번에 정말 그 정의당이 아주 이보다 훨씬 더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의석은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의석이 갖는 위상은 줄어들었죠. 여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자유로워진 측면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그런 현안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꾸준히 진보 정당이 네. 추구하는 가치를 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가치와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여유, 예. 뭐 이런 또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좀 그 점에서 좋아진 점이 있다고. 의미가 저는 있다.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진보정당 한참 나오고 이럴 때 부유세라든지 무상급식 등의 아젠다로 이제 견인을 해가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벌어진 것은 재난수당 관련돼서 민주당 70% 정의당 100% 이러니까 사실은 퍼센티지의 차이지 방향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끌고 쟤네들가 더 그냥 현실적인 힘이 있으니까 쟤네들 도와주면 되겠다 했지만 지금 이제 180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의당이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니네가 민주당이랑 표를 다르게 찍으면 지금 미래통합당 도와주자는 얘기냐라는 주장하는 게 이제 싹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설득해야 될 건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딱 듣기에도 야 저런 정책 꼭 했으면 좋겠나라는 아젠다를 던지면 국민들이 야 민주당 뭐해 저렇게 좋은 정책인데 받아야지라고 가게 만들면 저는 작은 의석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는 근데 점에서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나. 아니 진짜 실력을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 그리고 사실은 진보가 2007년에 530만 표 차로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동영 후보를 만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선거 때 지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때 도대체 이게 진보가 뭐지? 막 이런. 그런데 2010년에 무상급식을 의제로 전면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거를. 네. 그러면서는 복지로 가야 된다. 진보가 복지로 갈 수 있다라는 지향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지향이 생겨서 이제 그때처럼 막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안개가 거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아주 뭐 네. 거리의 투사 현장 정치인이 됐어요. 네. 자, 그때 이제 하나만 더 정의당 의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그래도 사실 이 2004년 이후로 꾸준히 비례대표에서는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현석이 나왔죠. 예. 다음에 선거에서도 지역구에 정의당 깃발이 꽂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아마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큰 고민이고 큰 숙제고 예. 또
아주 근본적인 그 뭐랄까요 한계 네. 같은 거를 이번에 보인 거죠. 뭐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그 노심초사라고 이런 정말- 하잖아요. 네. 노회찬이면 심상정 의원 아니. 초선 4명. 예, 네. 물론 제가 그렇죠. 제가 노회찬, 심상정이 그냥 키워진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죠. 아주 역량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개인이 역량 있다고 키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열석 얻었잖아요. 그때부터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의 진보의 모든 마이크가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은 사선 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리더십을 바꿔줘야 다음에 지역에서 당선될 다른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늘. 리더십을 두 분이 하시면 왜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박원석 의원이나 김종대 의원님은 박원석 이전 의원이나 김종석 아니 김종대 곧전 의원. 대충 합시다. 곧전 의원. 김종대 곧전 의원은 아니 사실 한 번 국회의원 계속 국회의원 볼 때 그렇지. 전혀 안 따져요. 아니 그래서 방송 노출도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송 노출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마이크가 가야 되고 맞아요. 예. 마이크를 당에서 일정한 지위가 없이 마이크만 잡아도 힘이 없어서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십을 좀 바꾸고 그리고 당대표 하시고 뭐 중요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방송 출연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제가 사실 이게 약간 연예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셨잖아요. 그 두 분이 방송에 나뭐 유행어 판을 엎자, 유행어도 나오고 사실 오늘 개콘 폐지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서 스타가 안 나오면서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황현희가 빠져가지고 망한 거.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정의당에 이제 과연 스타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 하지 마. 뿌리지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정당 토론할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종철, 강상구 두 분이 나오셔서 정당 토론에 경제 분야하고 정치 분야를 하시는데 아니 저당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건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라고 할 수도 없지.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시작과 함께했던 이 당의 그 정의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고참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의 정말 단단하게 자라나온 나온 사람들인데 순위로는 20번, 24번 이렇게 뒤에다 밀어놓고 막상 토론을 할 때는 이 당의 얼굴은 이런 사람이라고 1, 2, 3, 4, 5, 6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아무도 토론에 나오지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아무리 문제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중정당이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전면에 나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리더십을 만드는 데 좀 공고한 역할에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점이 정말 전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지적들이 당 내에서도 이제 있는 평가이기도 그렇겠죠. 하고 예. 또 그런 리더십 교체 문제를 포함해서 정의당의 총선 이후의 과제나 또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이제 지역구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의당 후보들이 아마 가장 열심히 했을 거예요. 모든 당 후보들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지역에서 도전했던 분들도 있지만 전략 공천 받고 뭐 선거 한두 달 전에 온 신인들도 꽤 많고 제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는데 양당이 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그건 상수고 다만 이제 정의당 후보들이 뭐 10% 넘기도 어려운 게 이번에 현실이었는데 지역에서 당선되려면은 뭐 최소한 뭐 45%, 50%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표들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을까 열심히만 한다고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제 정의당의 그 확장 전략은 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해서 교섭단체로 발돋움을 하고 또 교섭단체로 훨씬 더 커진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이 국회 개혁을 또 정치 개혁을 주도하고 그 힘으로 다시 지역에 가서 그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 구상은 일단 실패했어요. 저희가 이제 제도 개혁에 올인했고 또 실제 유의미한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으나 또 막판에 등장한 이 비례위성정당 이 문제 앞에서 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결국에 여기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후에도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정의당의 지역에서의 이 확장 전략이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숙제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방금 2022년에 지적받던 얘기들이 실제 우리 내부에서 다 있는 나오는 얘기죠. 가장 예, 중요한 예. 걸 다 짚어주셨네요. 2022년에 지방선거인데 저도 이번에 선거를 두 번째 치러봤는데 지역에서 시의원 한 명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보통 한 지역구의 시의원 선거구가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예요.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뭐 TK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 전국적으로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선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심상정 의원이 악전고투하면서도 심상정 대표가 4선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선거구에 시의원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선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종대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비례대표 시의원 한 분하고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근데 이제 비례대표 시의원이 또 지역구 시의원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시의원은 확실한 자기 네트워크가 있고 그쵸. 자기 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자기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거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엄청 열심히 뛰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다. 결국에 2022년에 얼마나 유의미한 지역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2024년에 총선을 지역에서 네. 치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관건이고 이번에 이제 이정미 대표나 여영국 의원이 선전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두 분 다 안타깝게 안 됐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안 된 이유는 거기도 시의원이 없어요. 그냥 이정미 그 의원 혼자 치른 겁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죠. 네. 노동이라는 그 그렇죠. 유권자 기반이 네. 굉장히 또 확고하고 그것도 민중당이 강세예요. 노회찬 대표의 고 노회찬 대표의 유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단일화가 실패했지만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졌던 게 창원 성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근데 이제 창원 성산에서 확인이 된 거는 거기 자유한국당 표가 절대 47%를 못 넘어요. 그게 이제 몇 번의 선거에서 이 한계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내주는 결과를. 개인적으로 저는 정의당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당원 가입을 해 그러면 사람이 아니 여기 황교안 지지. 황교안 특수하고 있지만 떠나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10% 가까이 마지막까지 이게 나온 게 그래도 한 길을 가시잖아요. 저는 그 점이 저는 정의당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저 이게 참 좋긴 합니다. 오늘 예. 방송 끝나고 황현희 당원 가입. 그 열린민주당은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부터. 예. 저도요. 예. 아니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조금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랬네. 이게 혼자 치르는 선거가 어떤 거냐면 외형적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네. 유세 나가면 후보자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운전하시는 분 밥은 어디서 드시냐. 또 차는 네 거리인데 요쪽 코너가 낫지 않을까. 네. 사실 별의별 걸 다 신경 써요. 별의별 거를. 근데 이제 큰 민주당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시의원, 도의원 합쳐 10명이더라고요. 네. 착착 돌아가거든. 보좌관들이 안 했죠. 보좌관들. 보좌관들인데 우리가 다 초보해. 그러니까 다 헌신적으로 하는데 처음 선거를 치러보시는 그분들이 아니 이제 뭐 현직 의원도 아니고 아무래도 동장이 뭔 생각하고 통장이 뭔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는 시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스태프가 많아도 제 눈엔 다 빵꾸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걸 다 신경 쓰거든요. 나중에 미쳐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정의당이 이제 뚝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열심히 지역되어가지고 이제 저수지에 물은 가둬 놓는다고. 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게 다 온데간 데가 없어요. 아하. 이걸 막아주는 제방이 있어야 그 저수지의 고인물을 이렇게 가둬둬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보다도 실제 득표는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흐름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선거 때 다 빠져나가요. 막상 이제 한 뭐 몇 년, 열어보니까. 1, 2년 번 것도 뭐 오른쪽 제방 터지고 오른쪽 뚝 터지고 이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줄 만한 지역에 이 뚝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저기 박전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시의원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완패한 것도 네. 그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몰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드리지 거예요. 않았습니까? 예. 보병 없으면 전쟁 못 치른다고. 고비 없으면 전쟁 못 치는.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제가 이거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 및 진보 언론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지방자치선거를 할 때마다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기사가 뭐냐면 여성 후보들, 젊은 여성 후보들이 단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배 나온 아저씨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정치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들이라서 뭐 거긴 정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정의당이 많고 또 뭐 민중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이런 여성 후보들 딱 모아놓고 이 동네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정치를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볼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6개월도 그 동네에서 선거 준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보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 여잔데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뭐 어디 기자 출신이야.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대학 나왔어.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구현해주겠다는데 거의 이런 태도이고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진보 언론도 그런 사람들 쭉 앉혀놓고 아 이런 사람들이 지방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저 배 나온 아저씨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배 나온 아저씨는 4년 동안 동네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보 중에서 그 한 분 그 마포에 나왔던 분인데 한 분은 그분은 무소속이었는데 눈여겨봤던 게 그분은 기자 출신이었는데 최소한 아파트 자치회장이라도 해봤어. 젊은 여성이고 처음 나온 선거인데 최소한 그 동네 아파트 동대표인지 아파트 단지 대표인지까지 해보고 그 힘으로 구의원 선거를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명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진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정말 그 동네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했던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지방자치가 들더라고요. 풀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진보 진영이나 시민운동 출신들은 그 풀뿌리 지역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젠다 세팅, 아젠다 스트러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17대째 그 지역에서 사는 분이에요. 아, 17대요? 예. 어떤 분은 10대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농촌 지역 특히 파고들지 못해서 표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표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풀뿌리라는 게 이제 그렇게 17대를 사시면서 생각조차 진보적이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17대째 보수적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사는 분들이 진보적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민주당으로 와서 같이 민주당으로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서 민주당이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의 저희 지역은 16년씩 걸려서 지난 2018년에 말하자면 지역을 장악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죠. 되게 중앙당에서는 30대로 바꿔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라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서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어려운 지역에서 이긴 지역은 그냥 후보 내려가서 되는 일 없어요. 쉽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게 아주 막 10몇 년 동안 닦아놓는 거죠. 이게 사실 뭐 패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별 이유 다 찾습니다. 사실 저희 개그맨들도 무대에서 못 웃기잖아요. 별 생각을 다 옛날 수근이 형이어가지고 저한테 왜 이렇게 오늘 못 웃겼어요? 이런 것들이 야 밖에 비 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이러고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유 찾는 거는 뭐 엄청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하여간 페인을 한번 분석해봤고 예. 자 그 얘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김종대 의원님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최근에 그 태영호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죠 진짜. 예. 누구죠? 그한 명. 지성호. 예. 쌍호의 이런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양방으로 말이죠. 네. 예. 놀랬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 정보비 국방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보낸다고 하면 또 막을 방법도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건 좀 두 가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 됐는데 너는 국방에 못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너 혹시 네 고향 나라 너의 마더 컨트리인 코리아를 위해서 일할 줄 모르니까 외교에서 못 받아줘 이렇게는 못 하는데 저는 같은 의미에서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외교이나 정부에서 안 받아줄 까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탈북자란 이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명철이라는 사람은 또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뭐 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뻥을 치는 인간이 거기 가면은 근데 뭐 뻥을 쳤지만 뻥을 친 것이 상임위를 막을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99%라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 그분들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세계 상임위 외교, 국방, 정보위는 네. 이그 군사기밀을 다루는 데고 정보위는 회의 내용 자체가 비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회의 내용 자체가 비밀이고 자료가 국정원하고 그 여야 간사 3자 간에 언론의 그 프레스 이 풀하는 것도 네. 몇 개만 합의해서 그것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체 비밀이고 보좌관이 배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정보위 배석을 상임위 할 못하거든요. 때는 국회의원들만 들어가고 국정원 직원들만 나와서 하는 형태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가지고 회의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도 국가 기밀에 관해서는 외국 사람들한테 아주 모욕을 줄 정도로 차별적입니다. 아, 그 그래요? 로버트 김 사건 보십시오. 그 저 해군 기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한국에 그 조국을 위해서 유출했다고 그 뭐 십몇 년형이요. 지금도 전자팔찌 짜고 있잖아요. 그게 저 로버트 김 90년대 씨가. 사건인데 맞습니다. 지금 25년 지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그 동생이 나와서 그 도와줬던 그 동생이 김성곤 의원이 사선하고 네,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이런 면을 봐야죠. 그분들이 저는 상임위에 올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외교 국방 외교 통일이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분야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조금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특히 북한에 관한 민감 정보가 이게 오용이 되거나 남용이 돼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옛날 국방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오래됐는데. 우리가 대포콘 하면은 그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포콘 발령이라고 해서? 대포콘 2면은 이제 계엄령 선포되고 동원령 들어가고 네네. 완전 전시체제로 바뀌어요. 대포콘 1이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아. 그래서 평소엔 대포콘 4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대북 감시 정보 태세 워치콘이라는 게 발령됐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예컨대 뭐 미사일을 쏜다, 뭘 한다. 그러면 야 감시 자산 좀 더 투입해봐. 이거예요. 전부 한미연합사령관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워치콘이 한 단계 격상된 거를 대포콘이 격상됐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날 국회의원이 난리 났겠네요. 언론에다가 북한까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포콘이라고 어디서 듣긴 들은 거야 이게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워치 컨디션을 올린다. 이거를 디펜스 컨디션 대포콘이 올라간 걸로 이거 오용해가지고 이걸 거저 했는데 북한이 발칵 뒤집혔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큰일 날 뻔했네. 또 한 가지가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그 군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 중에 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DIEM. 네네. 다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플로머시, 인포메이션, 에코노미, 밀리터리의 약자예요. 그런데 합참의 비밀 보고서가 다이 요소와 M 요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다이 하니까 죽음이 되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건 줄 알고 의원들이 다 쫄은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비군사 요소 이런데. 근데 다이 요소 이러니까 의원들이 아무도 질문 안 하고 얼어버린 거거든요. 아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약자, 이 대포콘, 워치콘, 다이 요소, 뭐 다임 이런 거 잘못 인용할까봐 의원들이 평소에 이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떠버리라든가 그렇죠. 그거를 읽을 능력이 없다던가 다른 목적이 머리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상임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개인의 자격 유무를 따질 게 아니라 자질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탈북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단지 국가 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중심 기준은 있어야 되고 그건 태영호, 지성호 뭐 이런 의원들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요구받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약간의 어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이제 넘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당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저기 뭔가 이 어떤 잘못된 자기 존재 과시가 이게 국가적인 큰 어떤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상당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책임하게 놔둔다? 저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제가 제일 여기가 아주 막 센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탈북자 신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탈북자 중에 지성호 같은 분은 트럼프가 초기에 연설하다가 연초에 지성호를 언급하고 사실은 그분이 하는 단체가 미국의 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한번 입에 올리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건가? 꽃제비 출신이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근본적인 의혹을 갖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태용호라는 분은 그분과 둘러싼 단지 탈북이 아니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와 관련해서 태영호 씨의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기관이 진상을 규명했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증된 건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이전 정권이 활용하고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죠. 근데 그 두 분을 공천한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반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 반대하고 딴지 거는 의미의 공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 아무래도 공천이.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그 미국은 그러면 그 외국인이 이제 미국으로 뭐 망명으로든지 뭐 했어요. 망명 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무 그 절차 없이 그냥 국회의원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보를 다루는 행위 자체가 너무 가볍고 너무 언론 친화적이고 언론 눈치만 보고 이래서 세계에 망신을 한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김부겸 의원이 이분들이 외통이 아니 국방위하고 정보위 가면 안 된다. 그건 이제 기밀을 다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흥이 가면 괜찮은가? 안흥이는 그 경찰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상임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 문제만 따지기에는 뭐한 게 언론도 한패가 됐거든요 이번에. 사실상 언론이 만들어낸 한패가 언론이 죄 아닙니까? 미국 언론까지도 그렇게 했죠. 이걸 한번 보시죠. 저기 그 소동이 있기 전에 연말연시에 북한이 뭘 많이 쐈어요. 뭐 그때 뭐 대구공 방사포다 뭐 또 뭐 전술 미사일이다 해가지고 연말연시에 꽤 많이 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저는 방송에 나가가지고도 아이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동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를 짓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내기 하고 씨뿌려 해야 된다고. 이때 훈련할 시간 없어요. 지금은 네, 가을이 되면은 저 추수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북한 군대가 100만이라 그러지만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전략 무기를 들고 있어요. 전략 무기. 네, 이런 군대예요. 그래도 군사훈련 하려면 겨울밖에 없는 거네요. 겨울밖에 없는 거야. 겨울밖에. 그러니까 농한지. 그래서 북한 군대는 동계 훈련 군대예요. 그러면 동계 12월에서 1, 2월 넘어오는 시기에 그럼 북한이 안 쏜 적이 있느냐? 딱 한 번.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왜 좋고 좋았을 때. 막 그때 9.19 공동성명 나오고 뭐 평양 정상회담에 그때 난리 났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안 쐈어요. 근데 수십 년 역사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저는 군사 전문가니까 북한이 뭐 하나 쏠 때 됐는데. 그러고 저기 그또 합동 화력 시범이라고 모든 무기를 한 군데 모아놓고 쏴본다고. 그러면은 하루는 단거리 전술 미사일, 하루는 저기 대구경 방사포 이렇게 김정은 창관해가지고 시범해서 보는 게 똑같아요 매년 사진이. 그런데 우리 언론은 1년 전에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뭐 쐈습니다 속보하고 뻘건 자막에 뭐 YTN에 난리 막 나오고 뭐 군사 전문가들 나오고 해가지고 뭐 북한은 안 변했습니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이 다 나오는데 북한은 안 변했네요. 그래 안 변한 거예요. 아니 언론이 안 변한 거지. 그런데
뭐 그 과잉 의미 부여가 그렇죠. 네. 내가 보니 저건 아주 통상적인 훈련이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통상 훈련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안보에 관심 없는 저 이적갱이 뭐 해서 또 난리 친다고 이번에 김정은 안 나타나고 막 이 하동 잃었을 때 비원비 출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안 해요? 해줘. 그러니까 저기 하는데 그 우리는 북한을 보지만은 북한은 우리를 못 봐요. 뭐 조기 경보가 있어, 인공위성이 있어, 뭐 있습니까 북한에? 그렇죠. 망원경밖에 없어요. 그 나라만 레이더하고 뭘 보냐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만 북한을 평론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 신문 기사 보고 평론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도 뭐 좀 안 나타났다. 과거에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한두 번입니까? 40일 안 나타나고. 40일 안 나타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네. 40일 안 나타나고 나타났을 때 짝대기 짚고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조금 아팠던 아니,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네, 뭐 그게. 가벼운 수술을 했거나 통풍이었거나 설령 가벼운 수술을 했던 자가격리를 했던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영국 그럴 수도 있다는 총리처럼 거잖아요. 영국 총리처럼 그냥 자가격리했다. 아니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14시간 없어졌고 뭐 어떤 때는 뭐 그것도 지금도 시비가 걸리는 게 몇 년째.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거는 좋은데 이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언제든 과잉해서 과대 포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나라예요. 언론이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두 분의 탈북자 출신 당선자도 좀 만들어졌다고 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자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표현할게. 언론이 부추긴 거다. 딱 손바닥도 마주쳐야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나는 거지. 이게 뭐 저는 한쪽 손으로 저 두 분이 들었습니까? 세게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신중한 사람들이라면은 앞으로는 특히 북한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예측이나 그렇죠. 예. 이러저러한 분석을 하는데 그냥 신중해질 거라고 보고 19대 때 이제 조명철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김일성 대학 출신. 근데 이분이 후반기에는 상임을 어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방에 했던 것 같다. 전반기에는 기재위에 계셨어요. 네. 제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름 활동을 성실하게 잘 네. 했습니다. 또 그분이 경제학자예요. 경제학 전공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당선자가 큰 실언을 이번에 했고, 근데 이제 두 당선자의 실언도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태영호 그 당선자가 한 걸 봤더니 CNN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기본 전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동선은 외무상도 모른다. 때문에 그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다만 이렇게까지 태양절 행사에도 안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혹시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지성호 당선자는 너무 심했죠. 99%. 사망한 걸 확신하고 이번 주에 발표할 거다. 후계자는 또 누구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이분이 증명한 건 뭐냐면 예. 그 사람의 북한 소식통은 진짜 꽝이구나 라는 걸 역으로 증명한 그 거예요. 양반 탈북이 그러면- 2006년의 일인데. 그러면 저 당에서 저 사람을 영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정확한 대북 정보에 기초해서 그 현 정부나 어쨌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북 안보상의 허점을 저런 어떤 그 나름의 전문가죠. 네. 전문가를 그 굉장히 한석한석이 중요한데 두 석이나 탈북자 출신한테 아니 할애해서 미래통합당을 너무 좋게 아니 보시네. 뭘 하고겠다. 그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거였으나 저는 전혀 그럴 것 이런 같지 거였으나 않은데. 그럴 미천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소식통이 없는 거죠. 그냥 제일 시끄러운 탈북자 둘 불러다가 그렇죠. 남장을 치려고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 2012년 얘기 좀 해드릴게요. 2012년에 임수경 의원이 국회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 까먹으셨는데 그때 탈북자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술집에서. 기억나죠? 그래갖고 그게 난리 나갖고 임수경 의원이 안흥이 갔어요. 사실 임수경이 안흥이 가는 게 말이 돼요? 외교통위원회 가셔야지. 외통이 갔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의원은 진짜 안흥이나 그런 데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은 2012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국방이나 외통이나 그 정보위 가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가서 사고를 아니 저는 민주당 이런 그냥 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말입니다. 네네. 그 99% 사망을 확신한다는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네. 이제 여론이 김정은 위원장 6.5에 대비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을 가동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매우 치명적인 겁니다. 저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라는 건 북한의 통제 불능의 그 혼란 사태를 가정으로 한 우리나라 네, 비상대비 그렇겠죠. 매뉴얼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매년 그 한미 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이 나온다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모욕적인 이제 언사들까지,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네. 그게 이 사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정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이 국회 안에서도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쟁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관된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칫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이제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던 이런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거 불안 심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럼요.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의식의 문제라는 아니 지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언론이 왜 더 문제인지 아세요? 청와대가 특이 동향 없다고 몇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아주 작게 다루고 이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판명난 이 호호 형제가 얘기한 자극적인 말들은, 자극적인 예측들은 정말 여러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론 망국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연합뉴스의 기사에 그렇게 나왔던 건데 지성호 의원이 99% 죽었다고 확신한다를 코테이션을 따서 놓고, 그러나 청와대는 뭐 이상 징후 없다라고 부인했다는 걸 뒷줄을 붙이는데 특이 동향 없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99%만 보이니까. 근데 그냥 기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반론 들어봤더니 반론은 따르게 얘기하던데 그냥 기사에 썼을 뿐이야. 이렇게 뭉개놓고는 기사를 내보내고 그 기사를 수천 건, 만 건씩 해서 다른 언론들이 복제해갖고 날른 다음에 남는 건 김정은이 99% 사망한 게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만 돌게 만들어 놓고 기자들도 싹 빠지죠. 근데 기자들도 안 믿었을까 아마 속으로는. 근데 야 이거 클릭이 좀 되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분 때문에 사실 주식 시장도 굉장히 이게 주식 시장이 저기 출렁거렸어요. 이 청와대가 특이 동향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 종편에서는 청와대가 특이 동향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따지고 들어가. 맞아요. 반속까지 나왔는데. 특이 동향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청와대가. 자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의 특이 동향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휴민트라 그래서 인간 정보, 망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그넌트라 그래가지고 이건 신호 정보.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한 가지가 또 저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비공개로 운영하는 게 영상 정보예요. 그래서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인간 정보 세 가지라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동향을 수집한 게 있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네. 그런데 정보의 세계에서는 정보에 관한 하는 정보가 확인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특이 동향 없다도 확인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워낙 강치했을 때는 이 가짜 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청와대가 살짝 그 선을 넘어 확인해 줬는데 언론에서는 근거가 뭐냐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근거를 밝히는 순간 정보통을 밝히는 건데. 정보 능력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저기 지금 어디 있다 하면은 동선을 추적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했다 뭐 해 그러면 이거는 저 휴민트 그러네요. 인간 사람이 정보. 봤을 거고. 그래가지고 확인 안 해주게 돼 있는데 언론은 그걸 또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처럼 말을 해야 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다. 그 형이 그게 정제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론의 문제점을 쭉 정리한 쉼없이 걸어 촛불을 또 이 팀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니 여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 읽어 보시면 네.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 해법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대해서. 2004년부터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을 고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그 오보방지법이라는 게 그게 오보방지법이란 법은 없어요. 언론중재법을 고쳐서 네네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그렇죠. 예. 이게 그 시민 입장에서 많이 나오게 하자. 반론보도 실자. 예. 정정보도의 크기를
본보도 크기만큼 하자. 네, 이렇게 하자는 게 오보 방지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좋은 대하여 법안이네. 그렇죠. 그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니, 근데- 좋은 법안 아닙니까? 근데 예. 이런 이분 99%에 계신 이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분은 근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트럼프가 네. 저는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 공천받게 되는 과정에 트럼프 공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연두에 그 무슨 연설하잖아요. 네. 거기서 지송을 하는 이름을 언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지신 분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이제 뭐 화물 열차에서 화물을 훔치다가 이제 석탄을 훔치다가 군인에게 걸려가지고 달리던 열차에서 그 던져져 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만날 뻔했는데 하여간 계속 붙잡다가 다리를 절단했죠. 절단하는 그런. 근데 그 목발을 짚고 10,000km를 그 탈북했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10,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 420 정도 되는데 나죠, 예. 10,000km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일단 그것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것이 아버지는 당의 명령만 따르는 아주 고지식한 분이다. 범죄 같은 거 연루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저서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화물열차에 올라서 석탄을 훔치다가 아니, 그건- 아버지가 그건 생계니까 범죄라고. 그거는 범죄 아닙니까? 생계니까. 그 당의 명령을 그게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교회 과장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감동 깊게 들을 멘트를 만들다가 자기 말에서 충돌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탈북자들의 스토리나 음. 아니면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정보들이 과장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실제로 고지고대로. 제가 탈북인 분들과 방송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거짓말을 해서 뭐 집이 뭐 김일성이랑 뭐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까지도 왜냐면 그 남석 선배님이 진행하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제 하는 애들이 있다고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탈북인들께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당연하죠. 일부 이런 거 종편에 나가가지고 그렇지. 네. 이렇게 발언하고 독한 멘트를 알릴수록 네. 또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이슈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저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까봐 네네. 탈북자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고 그럼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예요. 특정 방송, 특히 종편에 나가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탈북인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김종대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저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세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온 거 그런데 정보통 없습니까? 아니 저는 정보통 없고 예. 제가 저기 한 2년 전에 그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아태 평화위 그 간부들하고 이제 좀 그날 이제 술도 많이 먹었고 서로 이제 친해졌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을 김종대라 그런다면서 김종대.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재밌으시네. 북한에서 김종대가 최고라면서 그러니까 전부 술이 깨는 표정이더라고. 북한에서는 뭐 사실 조금 제가 많이 나간 발언이고 하지 말았어요. 그런 농담은 안 해야 될 아차쉽더라고요. 거군요. 그래서 북한 사람도 남해 와서 실수하지만 우리 남한 사람도 북한에 가서 실수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네, 우리는 서로 친해지자고 한 얘기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거 아니구나 하지만 북한에서는 성을 부르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김종대라면 종대 선생이라고 불러야지. 김 선생이라고. 김 선생이라고 부르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무래도 김씨 집안이 이제 권력자였고 또 이렇게 성역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그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화더라고요. 저도 크게 배운 최고조는 거예요. 최고조는. 네, 저도 크게 배운 겁니다. 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못 올 뻔했어요. 이분들은 이런 거 억류될 뻔. 그래도 이게 평화 시기라서 좀 좋은 시기라서 예전에 좋은 그 시기라서 있잖아요. 내가 방송 나와서 사고 많이 친 차명진 전 의원이 네. 억류됐었잖아. 진짜요?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이 시절에. 오 그래요? 그게 옛날부터 기미가 저 있었네. 지난 14회 북한 갔었잖아요. 약간 체제를 김영 비난하는 듯한 의원이랑. 발언을 아이고. 거기는 완전히 그 말투가 다르세요. 어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넘버 5인가 넘버 뭐래나 하는 굉장한 사람인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딱 오시더니 말투가
김현 동지, 최민희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조선에서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투에 우리 제가 만약에 그 김종대 의원님이 김종대 동지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어. 예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쪽 정보를 가지고 우리 쪽 사람들의 신상을 다 털고 오는 거예요. 네, 신상 다 털고 원석 동지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다 알아. 신문에 뭐라고 기고했는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알고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조화로운 저 한반도 공동체를 하루 빨리 앞당기다 보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하나 갖고도 또 탈북자 출신 당선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이 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행스럽고 또 이걸 차별로 인식하는 분들도 누군가 맞습니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할 때 자칫해서 우리가 서로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해결하는 길은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 아니냐. 그 핵심이 교류만 하면 돼요. 저는 막 통일 이거보다 교류만 자유롭게 지금은 코로나 자유하게. 때문에 당분간 그건 안 되지. 격리하는 게 그런데 낫겠죠. 북에서 내려온 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북에서 내려온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도 사실 차별에서 시작되는 그렇죠.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걸 잘 어머 모르시더라고요. 황현희 씨는 개그맨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정치의식이 높으세요. 이 말도 차별이에요. 나 차별당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최민희 의원님은 여성 측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는요 지역에 여혐이야 여혐 저 발언은. 나 2016년에 지역 2015년에 처음 내려갔거든요. 처음에 어떤 어른이 오셔서 아유 여성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내 지역구에서 이번에 시작이었어요. 정의당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차별인 것 같아요. 그건 차별이지. 정의당 같지 않다. 아니 근데 예컨대 군인한테 군 출신답지 않으세요. 이거 칭찬입니다. 그것도 칭찬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하는데 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같아요. 이건 욕입니다.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 직업이 욕이에요. 김종대 예를 의원 들어. 국회의원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그래,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외골수 전문 집단이 있어요. 그 전문 집단은 이제 편견이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적 편견이 강한 데는 그거스럽지 않다는 걸 좋게 받아들여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군인 집안인데요. 충청도 같지 않아. 진짜. 말 속도도 빠르고. 그 충청도 가서 많이 들은 얘기로. 충청도 출신이세요? 청주.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싸우셨는데 저는 왜 거기 갔나 했어. 지역에 가니까 왜 여기 왔냐 그래요. 왜 여기 왔냐? 대슈 그러고 왜 왔슈? 미치겠네 아주. 왜 와슈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그래요? 기